당신 간첩이지? 사실대로 말해. 스튜디오 안은 언제나 같은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리연숙은 정확히 오전 6시에 분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으면 분장사가 무언의 손길로 그녀의 얼굴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붉은 립스틱, 검은 아이라인, 그리고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 26회 동안 반복된 의식이었습니다. 오늘 원고는 3페이지입니다. 조연출이 서류철을 건넸습니다. 리연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지요. 표지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검열 완료. 그 도장이 없는 문서는 이곳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원고를 펼치자 익숙한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제국주의의 야욕, 인민의 승리. 그녀는 형광펜으로 호흡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지, 어디서 분노를 담아야 하는지는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었지요. 3분 전입니다. 스태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연숙은 원고를 들고 앵커석으로 향했습니다. 카메라 3대가 그녀를 향해 서 있었지요. 붉은 불이 켜지면 그녀는 더 이상 리연숙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었지요.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그녀의 목소리는 정확했습니다. 떨림도 망설임도 없었지요. 30분간 그녀는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원고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카메라 뒤편의 감독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방송이 끝나자 스튜디오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리연숙은 분장실로 돌아가 화장을 지웠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방송 전과 달라 보이지 않았지요.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얼굴을 오래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기능하는 얼굴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방송국 청사를 나서자 평양의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 똑같은 간격으로 서 있는 가로수. 그녀는 전용 차량에 올랐습니다. 앵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지요. 차창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도 걸음걸이도 어딘가 비슷해 보였지요. 리연숙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50평 아파트는 앵커에게 배정된 거주지였습니다. 텅 빈 거실, 사용하지 않는 침실 하나. 그녀는 소파에 앉아 원고를 복습했지요. 내일 방송, 모레 방송, 다음 주 특집. 모든 날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배급된 쌀과 김치, 그리고 가끔 나오는 고기. 특권층의 식탁이었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지요. 그저 삼키고 넘기고 다시 원고를 펼칠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리연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의 방송을 떠올렸지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목소리. 그녀의 인생은 정확히 예측 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랬을까? 22살의 앵커가 되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잡았고 실수할까 두려워 밤새 연습했지요. 그때의 그녀는 아직 감정이 있었습니다. 긴장도 기쁨도 두려움도 느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배웠습니다. 감정은 실수를 만들고 실수는 의심을 낳는다는 것을. 이곳에서 의심받는 것은 곧 사라짐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감정을 지워나갔지요. 하나씩 천천히 완전하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스스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연숙은 평소보다 10분 일찍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특별검열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외부 방송 자료를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남조선 방송 자료입니다. 보이부 담당자가 USB를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콘서트 영상이 떠올랐지요. 음성은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검열 규정상 당연한 조치였지요. 화면 속에는 한 가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입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요. 관객들은 손을 흔들고 환호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리연숙은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수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슬픈 듯, 기쁜 듯, 그 어떤 것도 아닌 듯, 그저 온전히 자신의 감정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관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명령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퇴폐 문화입니다. 기록해 두십시오. 담당자의 말이 떨어지자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는 10분 만에 끝났지요. 하지만 리연숙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 남아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밤이 보였지요. 어둡고 조용하고 통제된 밤. 그녀는 문득 그 화면 속 관객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리연숙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 장면을 떠올렸지요. 무대 위의 가수, 울고 웃는 관객들, 그리고 소리 없는 노래.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그녀에게는 어떤 방송 원고보다 강렬하게 들렸습니다. 회의는 다음 주에도 이어졌습니다. 리연숙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이부 담당자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지요. 이번에도 나만의 공연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난주와 같은 가수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 자료도 음성 제거 완료입니다. 담당자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리연숙은 화면을 응시했지요. 가수는 마이크를 잡고 무언가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손을 흔들며 함께 따라 부르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짧은 순간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술적 오류였지요. 불과 3초 하지만 리연숙에게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월이 가면 거칠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리연숙의 손이 원고 위에서 멈췄지요. 담당자가 황급히 음소거 버튼을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리연숙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귀 속에는 아직 그 목소리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세월이 가면 그 짧은 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리연숙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동무, 괜찮습니까? 동료 앵커가 물었습니다. 리연숙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괜찮습니다, 내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방송에서 그녀는 실수를 했습니다. 위대한이라는 단어를 읽다가 순간 목소리가 흔들렸지요. 불과 1초도 안 되는 실수였지만 감독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감독이 다가왔습니다. 리연숙 동무,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는 없겠습니다. 리연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독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돌아섰지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리연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6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지요.
그녀는 양손을 깍지 끼어 떨림을 멈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단지 나만의 노래를 3초 들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리연숙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지요. 귓속에서 계속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월이 가면 그 목소리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무언가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리연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지금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리연숙의 일상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방송 중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를 읽다가 문득 그 무대가 떠올랐지요. 관객들의 얼굴, 가수의 표정, 그리고 그 따뜻한 목소리. 리현숙 동무. 분장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립스틱 색을 진하게 하겠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입니다. 리연숙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확실히 안색이 좋지 않았지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리연숙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혼자 남은 스튜디오에서 그녀는 멍하니 앵커석에 앉아 있곤 했지요. 카메라가 꺼진 무대를 바라보며 상상했습니다. 만약 이곳이 무대였다면, 만약 관객이 있었다면, 만약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면, 그 순간마다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위험한 생각이야. 리연숙은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곧 반역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지요. 이 체제에서 개인의 감정, 특히 외부 문화에 대한 동경은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리연숙은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작은 녹음기에 대고 낮게 중얼거렸지요. 세월이 가면 어색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30년간 원고만 읽어온 목소리였지요. 그녀는 녹음을 지우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세월이 가면 이번에는 조금 나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지요. 그녀는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보이부 담당자가 그녀를 호출했습니다. 리연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발각된 것일까요? 누군가 신고한 것일까요?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리연숙 동무, 앉으십시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리연숙은 의자에 앉았지요. 그의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근 방송 태도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감독 동무가 말씀하시기를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뿐입니다. 리연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담당자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리연숙 동무는 조선중앙텔레비전의 얼굴입니다.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저었습니다. 리연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었지요. 하지만 문 앞에서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무, 외부 사상에 물든 것은 아니겠지요? 리연숙의 손이 문손잡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그럴 리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6년간 단련된 목소리였지요. 담당자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로 나온 리연숙은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요. 그녀는 몇 번이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하려 애썼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리연숙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녹음을 지웠습니다. 증거를 남겨서는 안 되었지요. 하지만 귓속에 남은 그 목소리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가면 리연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의 밤은 어두웠지요. 불빛이 거의 없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는 밝은 곳이 있다는 것을. 그곳에는 노래가 있고 관객이 있고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처음으로 리연숙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 질문은 위험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개인의 욕망이란 존재에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미 질문은 던져졌고 그녀는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멈출 수 없이 석 달이 흘렀습니다. 리연숙은 여전히 매일 아침 6시에 방송국으로 출근했습니다. 분장을 하고 원고를 받고 카메라 앞에 앉았지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리연숙이 아니었습니다. 방송 중에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만의 무대, 환호하는 관객들, 그리고 자유롭게 노래하는 사람들. 원고를 읽으면서도 그녀는 끊임없이 질문했지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어느 날 저녁 리연숙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방송국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검열된 외부 자료들이 보관된 곳이었지요.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앵커인 그녀에게는 출입이 허가되었습니다. 자료 확인차 왔습니다. 그녀는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지요. 리연숙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반에는 수많은 USB와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적성 문화 자료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지요. 리연숙은 천천히 선반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조선 가요 콘서트 마이너스 나오나. 작은 USB였습니다. 리연숙의 손이 떨렸지요. 주변을 둘러보니 담당자는 복도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리연숙은 문을 잠갔습니다. 커튼을 모두 닫고 불을 껐지요. 그리고 작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USB를 꽂는 순간 그녀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화면에 무대가 나타났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나오나. 리연숙은 음량을 최소로 낮추고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월이 가면 내 사랑도 가고. 리연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는 회의실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따뜻했지요. 가사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세월이 가고 사랑이 가고 추억만 남는다는 노래였습니다. 리연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지요.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우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화면 속 관객들은 함께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웃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감정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리연숙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도 저곳에 가고 싶다. 그것은 단순한 동경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지요. 이대로 살다가는 그녀는 영영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미 대부분은 잃어버렸지만 아직 남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리연숙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녀처럼 유명한 인물에게는 더욱 위험했지요. 감시가 심했고 실패하면 총사령이었습니다. 가족이 있다면 3대가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리연숙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결혼도 하지 않았지요. 체제에 완전히 헌신하라는 당의 지시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지금은 탈출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리연숙은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방송국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중국과 거래하는 무역 담당자, 국경 지역을 취재하는 기자들. 그녀는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정보를 얻었지요. 두만강 쪽은 요즘 경비가 삼엄합니다. 한 기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압록강 상류는 상대적으로 허술하다고 들었습니다. 리연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했지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남겨서는 안 되었으니까요. 2달이 흘렀습니다. 리연숙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시기는 겨울, 강이 얼었을 때, 경로는 압록강 상류의 작은 마을을 통해서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돈과 연락처였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방송국에서 받은 상여금을 모았고 중국 브로커의 연락처를 구했지요. 모든 것이 위험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리연숙은 마지막으로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나훈아의 콘서트였습니다. 그녀는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었지요. 이제는 가사를 거의 외울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곧 갈게요.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지요. 출발일은 12월 15일로 정했습니다. 그날은 김정일의 기일이라 경비가 내부 행사에 집중될 것이었습니다. 리연숙는 평소처럼 방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척했지요. 하지만 차량을 중간에 세우고 도보로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12월 14일 저녁 리연숙은 마지막 방송을 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지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방송이 끝나자 감독이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리연숙 동무. 감사합니다. 리연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미소였지요. 감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리연숙은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2벌, 약간의 돈, 그리고 브로커의 연락처. 그게 전부였습니다. USB는 가져갈 수 없었지요.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녀는 USB를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하지만 노래는 이미 그녀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리연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평양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 도시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산 적이 없었지요. 이제는 내 삶을 살겠습니다에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너는 순간은 빨랐습니다. 얼음이 얇았고 추위는 뼈를 파고들었지요. 리연숙은 넘어질 뻔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 너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웠습니다. 중국 브로커가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긴 여정이 시작되었지요. 몇 주 후 리연숙은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리현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현숙입니다. 조선중앙 텔레비전 앵커였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며칠 후 리현숙은 서울로 이송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구름 너머로 새로운 땅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원고 없는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감시하지 않았지요. 그 침묵은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리현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부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2부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영상 링크를 눌러 2부를 시청해주세요. 또는 채널에서 2부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